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664만 3천 명.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이렇게 많습니다. 전체의 약 32%. 비중으로는 역대 최대치인데 10가구 중 8가구는 연소득 3천만 원 미만, 또 절반은 12평도 안 되는 집에 삽니다. 일명 500만 원의 법칙 때문인데요. 1인 가구가 고시원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금은 반지하 월세 보증금 500만 원. 그런데 불안한 일자리 가진 분들에겐 이 500만 원이 참 모으기 어려운 목돈입니다. 돈의 홍수를 막으려고 금리를 올린다는 시대에 500만 원의 무게를 견디며 사는 이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12월 9일 목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 전체 가구 수가 2,092만 7천 가구입니다. 여기에서 32%, 664만 3천 가구가 1인 가구인데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꽤 올랐다고 하는데 자세한 통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을 배당주의 시간이라고도 부르는데 배당주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언제 사서 어떻게 파는 게 돈 버는 길인지, 종목은 어떻게 가려내야 할지 배당주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증시 시간에는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장 전망해보고요. 박연미의 경제픽, 오늘은 회사 다니면서 꼭 알아야 할 기본 지식들, 회사를 구하는 인사의 저자 장래석 노무사에게 물어볼게요. 경제탐사 시간에는 내년도 복지 예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복지에 200조 원을 넘게 쓴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밑줄 긋고 봐야 할지 한번 같이 공부해보죠.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저희 인기 많은 TBS 탁상 달력 2022년 달력 요거 한정판인데 오늘 무려 10분 추첨합니다. 오늘까지예요. 달력 선물 오늘까지 많이 들어와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오늘은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가 664만 가구나 되는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고요? 예, 어느덧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가구 유형은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되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664만 3천 가구로 전체 가구 중에서 3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인 가구 열의 8은 연소득이 3천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1인 가구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6%는 연소득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나타났고요. 약 31%는 연소득이 1천만 원이 안 됐습니다. 전체 가구 평균으로 보면 연소득이 1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7.8%에 불과했는데 1인 가구는 그의 4배 수준인 겁니다. 소득원을 보더라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보다 좀 열악했습니다. 전체 가구의 경우에 그 평균 소득원 비중에서 이전 소득, 그러니까 뭐 정부나 가족 친지한테서 받은 소득이 10% 미만인데 1인 가구의 경우는 공적 이전 소득이랑 사적 이전 소득을 합하면 전체 소득의 4분의 1에 달했습니다. 근로소득 비중은 51.9%로 전체 가구보다 10%포인트 이상 낮게 나타나서 말하자면 직접 일을 하기보다는 정부의 지원금 또는 가족 친지의 지원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1인 가구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중도 좀 늘어난 걸로 나왔네요. 예, 전체 1인 가구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가구는 15.2%로 나타났는데요. 이 숫자가 2010년대 중반만 해도 11%대 중후반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13.2%, 2019년에는 14.3%로 빠르게 늘더니 지난해 처음으로 15%대를 돌파한 것입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에서 1인 가구의 비중 역시 2014년 이후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69.4%를 기록했고 이게 지난 10년 사이의 최고치입니다. 이유를 좀 추측을 해보면요. 2018년부터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자체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하고 좀 겹치는데요. 더 많은 사람에게 기초생활보장을 해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되면서 숫자가 늘어난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1인 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열악하다 보니 딱 그 한계선상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 중에 1인 가구가 많아 그 제도 개선에 따라서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1인 가구가 많았던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좀 정밀하게 봐야겠습니다. 경제 사정이 악화가 된 건지 아니면 제도권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온 건지 요건 좀 들여다봐야겠는데 연령별로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0대가 19.1%로 가장 많았습니다. 1인 가구의 상당수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따로 나와 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하나 독특한 점은 여성과 남성으로 나눠볼 때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연했다는 점입니다. 여성, 남성 모두 20대가 1인 가구 제일 많기는 했는데요. 여성의 경우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45%를 차지하면서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 자체가 길다 보니 배우자가 먼저 사망해서 혼자 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남성 1인 가구의 경우는 30에서 50대 중장년층이 56.9%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번에 부동산 시장으로 가볼까요? 현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통계가 나왔군요. 예, 어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4년 동안 서울 30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볼 때 평균 가격이 6억 2천만 원에서 12억 9천만 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당 가격으로 보면 2017년 5월에는 평당 2,061만 원이었는데 4년 사이에 4,309만 원까지 오른 겁니다. 게다가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원상 회복을 공언했던 지난 2020년 1월 이후로 집값이 더 올랐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2021년 1월에 대통령 발언 이후에 22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3억 5천만 원이나 더 올랐고요. 올해의 경우는 상승액이 1억 8천만 원으로 이번 정부 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려면 현재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30평 기준으로 6억 7천만 원이나 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집값이 올라가면 내 집 마련까지 가는 시간 좀 길어졌겠군요. 예, 문재인 정부 임기 초기에는 노동자들의 평균 연급여가 3,096만 원으로 30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볼 때 노동자가 급여를 단 한 푼도 안 쓰고 모을 때 20년이면 내 집 마련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에는 노동자 연간 임금이 3,444만 원으로 임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내 집 마련에 38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와 비교하면 내 집 마련 기간이 무려 18년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네, 코로나19 대응 속에서 돈이 많이 풀린 탓도 있겠으나 그래서 대출 규제에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 송년회 계획 세우셨던 분들도 많이 취소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코로나 확산 우려되는 상황이고 청소년 방역 패스를 두고 어제는 또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죠. 논란이 크지만 접종의 이익이 보다 크다.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발을 들고 하나, 둘, 셋.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어땠나요?
예, 일단 미국 증시는 최근 이틀 동안 좀 강한 상승을 한 영향으로 아무래도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특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건강과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이슈들이 시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요. 다만 FOMC에서 연준이 아무래도 정책의 변화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이 관망세가 나타난 주요한 원인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업종별로는 여행, 레저, 항공업종과 메타버스 산업 성장 관련된 기대로 관련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고, 반면에는 반도체가 최근에 굉장히 강했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 조금 부진했고요. 금융주와 소비재도 부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들은 오늘은 반도체가 좋다고 했다가 하루 좋았다가 또 다음 날은 차익을 실현했다고 하니 불안하기도 한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방금 이야기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업종별로의 로테이션도 굉장히 좀 빠른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좀 불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나 오미크론 이슈를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미크론에 대해서 오늘도 우호적인 소식이 투자 심리의 개선을 이끈 모습입니다. WHO의 사무총장도 오미크론은 재감염 위험은 크지만 증상은 가벼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사실 이런 발언이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발표 이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초기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오미크론이 좀 경미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장이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화이자의 접종 완료자의 경우도 오미크론에 대해서 효력이 감소하지만 부스터샷을 맞을 경우에는 크게 개선된다고 발표한 점도 이 오미크론 이슈가 우려가 완화시켜진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 하원의 부채 한도 협상을 위한 절차적 표결이 통과됐다는 점인데요. 이 민주당 단독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에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상원에 상정돼서 상원에서 통과되게 되면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화당의 사실 맥코넬 원내대표도 부채 한도 상향 이슈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찾은 것 같다라고 발언했고요. 9일 현지 시간 9일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발언했으니까 통과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 오늘 밤에 그 관련된 내용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같이 최근 들어서 시장의 변수, 매크로 변수 요인들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해결되지 못한 이슈가 인플레이션인데, 이거는 12월 FOMC에서 매파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연준의 태도는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어 있지만 추가로 더 매파적일 거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역시나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역시 인플레이션을 좀 주목하면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그 등락이 거듭되는 아주 뭐랄까요, 방지턱이 많은 장인데 뉴욕 증시에서 보면 유독 애플, 이 무적 사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혼자 주가가 오른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네, 사실 최근에는 애플, 가플 여러 가지로 불리는 것 같은데요. 애플의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제 조만간 3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 초반에는 아이폰 생산이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들, 재고 부족 이슈 때문에 매출 둔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상승세가 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10월 중국의 국경절 연휴 기간에 과거에는 폭스콘 등 부품업체들이 이제 풀리 생산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좀 쉬었던 사례들도 있어서 이게 사실인 것 같다라는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애플이 최근에 이런 강세를 보이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그 아이폰 생산이 조금 생산에 못 미치더라도 신규 제품인 이 XR 헤드셋이 발매가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애플 소식의 가장 정통한 밍치권은 2023년에 이 애플이 최소 250만 개, 350만 개, 2024년에는 800에서 1000만 개 정도의 헤드셋을 출하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올해 굉장히 큰 화두가 된 반면에 이런 디바이스들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즉 인프라의 부재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네. 다만 애플이 참전한다면 이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유입됐고, 그 부분이 이제 애플의 또 다른 매출 성장처가 될 수 있는 디바이스가 하나 더 생긴다는 측면에서 애플의 최근에 강세가 눈에 띄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번스타인 등 주요 투자 회사들도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XR 장치가 애플 및 여타 업체들의
매출을 견인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XR 시장은 2022년에는 1%의 시장 침투율에 불과하지만 2030년에는 뭐 1억 4천만 대, 2040년에는 9억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그 애플의 매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급됐을 때의 상황이 좀 그려지기도 하는데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증시와 이제 장 초반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강보권에서 출발했지만 상승폭을 소폭 확대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고 있고 오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꾸준하게 증시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동향이 좀 중요한데 현 시점에서는 뭐 현물은 매도하고 있지만 선물은 1,300억 가량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미국 증시와 유사하게 오늘 우리나라도 미디어, 게임 등 메타버스 관련주가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는 사실 삼성전자가 소폭 하락하면서 뭐 아무래도 반도체주가 미국 시장에서도 차익 신호이 좀 나온 영향이 여기도 녹아들고 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벌써 12월이라니 사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 친구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라스트 원인데 베스트 원일지도 몰라. 나름대로 낙관적인 시각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증시에서는 12월 하면 이 배당주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인데 배당은 많이 주면서 주가 하락 걱정은 덜한 이런 마법의 종목은 없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배당주 투자의 똑똑한 방법일까요?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이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에 코스피 배당 총액이 사상 최대로 늘어나서 올해도 기대감이 좀 있는데 최근에 배당주 주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사실 배당주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면 좀 배당이라는 어떤 특성 때문에 좀 꾸준한 편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네. 되게 나쁘다기보다는 메타버스나 다른 종목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배당과 관련된 종목들의 모습은 좀 재미없거나 오히려 코스피보다 조금 못한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배당주 말고 우리 종목별 투자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이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12월 달은 확실히 그 배당과 관련된 종목들이나 배당주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특성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달 같은 경우에 또 코스닥이나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시장은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과세 문제 때문에 약간 매도 압력이 상대적으로 세지는 반면에 이 배당주들은 연말까지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들이 대체로 보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좀 배당주 주가가 좀 주춤할 때가 역으로 좀 기회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시면 되나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올해 12월 28일까지 주식을 사서 들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12월 28일이 주주 명부 확정일이라고 해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주주가 올해 한 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를 결정하는 명단이 작성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2월 28일까지 주식을 들고 계시면은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28일까지 갖고 계시고 29일부터는 뭐 파셔도 배당을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보통 12월 한 중순부터 해가지고 한 28일까지 정도까지가 배당 관련돼서는 투자자들이 좀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배당을 받는 주식에 대해서 12월 중순부터 말일 사이가 좋아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리 사서 꾸준히 들고 있으면 더 좋지 않아요, 이사님? 왜 그 시기가 좋은 건가요? 사실 배당주는 딱히 시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연간 배당이 많지 뭐 분기 배당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분기 배당도 많고 그리고 회계 연도가 끝나는 시기도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갖고 있으면은 꾸준히 좀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기업들만 분기 배당을 하고 대체로 보면은 연간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간 배당만 노리는 수요가 특정하게 좀 발생하는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2월 중순 오히려 이제 연말 28일 전후가 되면은 그것만 노리는 투자자들이 또 좀 많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가 조금 이른 시점에서 주가가 좀 더 높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가시면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당 낙일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없는 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 배당 낙이 되게 되면은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29일 날 그 배당을 보통 일반 주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배당하는 그 이율만큼 주가가 떨어져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로 이제 배당락 그리고 배당락에 의한 주가 하락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오히려 또 배당락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은 오히려 그게 연말 연초에 또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실 배당락은 저는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일까지 배당받을 수 있는 주주의 명부가 마감이 되니 그 다음 날은 내가 요 정도 배당을 받겠지 하고 생각했던 분들이 팔고 나가시니까 그만큼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단순히 배당액이나 배당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했다가 들고 있는데 이 배당락이 크게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은 손해잖아요. 요 투자자들은 매도 전략을 어떻게 세우셔야 될까요? 좀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크게 배당락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흐름을 또 잘 타면 또 나름 쏠쏠하게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그런 걸 즐기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거를 제가 좀 지금껏 오랫동안 좀 봐왔었는데요. 이제 12월 초중순 배당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을 때 주식을 샀다가 이 배당락을 받을 때 받기 전까지 이제 주가가 오르면 딱 그것만 또 수익을 내고 또 그 다음날 팔고 그리고 그 배당락 때문에 주가가 빠졌을 때 또 사서 또 연말 연초에 또 주가가 오를 때 또 파는 이런 전략을 쓰시는 분들도 의외로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배당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크게 그 배당 정책을 잘 바꾸지는 않고 있고 사실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서는 배당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이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그만큼 기업의 어떤 그 이익의 안정성이라든가 기업의 어떤 그 환경이 굉장히 좀 튼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장기적인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배당주들이 단순히 배당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굉장히 건실하다는 의미에서 장기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내지는 잣대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그냥 꾸준히 가지고 계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좀 단기적으로 좀 짧게 스윙을 좀 짧게 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2월을 약간의 어떤 사고 파는 어떤 그런 재미라고 한다고 하면 좀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묘미를 좀 즐겨보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사님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 배당금을 얼마나 줄지는 보통 다음 해 2월에 발표를 하고 3월 주총에서 결정을 해서 4월에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은 배당을 많이 줄 거야 해서 특정 종목을 고르신단 말이에요. 12월에. 어느 종목에서 얼마나 줄지는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보통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한 해 동안에 이제 지금 이제 12월이니까요. 보통 1분기에서 3분기 동안 그 기업들이 얼마만큼 순이익이 났고 또 얼마만큼 현금을 갖고 있는지는 이 공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올해는 뭐 이익이 이 정도 늘어났는데 뭐 그동안에 이제 배당을 이 기업은 얼마만큼 몇 퍼센트 정도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주겠지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 이제 그 주주 환원 계획이라고 해서 얼마만큼 얼마를 주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증권사나 저희들이 이제 추정하는 거하고 실제 금액이 차이가 조금은 나지만 뭐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크게 다른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유진투자증권의 허재원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연말 이벤트 고지해 드릴게요. 경제발전소가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신의 서재를 채워드립니다. 경제발전소 컬렉션으로요. 출첵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저희 인스타그램 부지런히 팔로우 하신 분들 중에 골라서 선물 보내드릴 건데요. 대상한 분 10권 최신 경제도서 몰아서 보내드리고요. 팔로미상, 최우수상, 뿜뿜상, 개미상 각각 2분씩 뽑아서 5건씩 보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참고해주세요.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LO 코리아님. 장기 보유해야 되는데 주식 자꾸 단타하는 이런 시장 정책적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우리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좀 낮아서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 텐데 지난해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종전까지는 연간 배당이 뭐 한 20조 원 수준에 그쳤는데 작년에 33조 원 위로 훌쩍 올라갔거든요. 올해도 아마 지난해 수준으로는 배당을 할 것 같아서 요거 투자 생각 있으신 분들은 유심히 지켜보셔도 좋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회사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에피소드 중심으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회사에 있다 보면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야근을 오래 하지? 하지만 일하는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회사는 왜 이렇게 업무량이 많아서 나를 집에 못 가게 하지? 뿐만 아니라 주말에 열리는 뭐 워크숍 이런 것들 요새는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과거에는 워크숍 간다, 산에 가자, 연말 산에 행사를 하자 이런 얘기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남은 육아휴직을 다 쓴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얌체 직원일까요? 당당하게 권리를 사용하는 그런 직원일까요? 인사와 관련돼서는 항상 노사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그리고 노동법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걸 놓치고 있죠. 회사를 구하는 인사의 저자, HR 컨설턴트 장내석 노무사에게 궁금한 모든 것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저자에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인사쟁이입니다. 이렇게 저자 스스로를 소개하셨는데 인사쟁이? 노무 관련한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기업 인사팀에서 한 10여 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노무법인에서도 한 4, 5년째 계속 근무를 하면서 여러 회사 인사 컨설팅을 다녔는데 인사 담당자들은 진짜 직원들하고 가깝게 지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좀 친근감을 이제 드러내고자 인사쟁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회사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인사팀하고 만날 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주 불편한 상황일 때 만나게 되거든요. 연봉 협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사인해 이런 상황에 만나거나 퇴사하겠다거나 이런 상황에 뵐 때가 많은데 현장에 계셨으니까 다양한 사례를 좀 접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올해 들어서 이제 대기업에 사무직 노조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회사들의 기존 노조가 없던 회사가 아니거든요. 생산직 노조가 있는데도 5년 이하의 그 연차를 가진 젊은 직원들 위주로 사무직 노조가 생겼어요. 그 친구들이 왜 노조를 만들었냐 하면은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느낀 거예요. 제가 기자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마트에 가셨는데
어떤 우유팩 하나 하고 그다음에 아주 비싼 고급 한우 1kg가 같은 가격에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뭘 사시겠어요? 무조건 고기죠. 그렇죠. 조금 비싸도 원래 고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에 그런 마트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겠는데 장난감이 똑같은 장난감이 있는데 한 장난감은 그 전 시장에 더 오래 진열이 됐다 그래서 한 2배의 가격을 받는다면 공정하다고 못 느끼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모든 상품의 가격은 그 가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공하는 노동의 가치는 그걸 제대로 반영 못할 때가 있어요. 단지 나이가 많다 또는 근속연수가 오래됐다. 뭐 정규직이다, 심지어 뭐 남성이다 이런 이유로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임금을 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공정성 훼손 때문에 이제 사무직 노조가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제 책에서도 이러한 공정성을 어떻게 잘 그 보상하고 지켜줄 것이냐에 대한 사례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야, 분명히 방송 전에 떨린다고 하셨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자, 코로나19 이후에 노무 상담에 특징적으로 늘어난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상 회의라든지 재택근로 하면서 근태 관리를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요. 그다음 유형 그 근무 시간제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받고 있고요. 또 이제 코로나19랑 직접 관련돼서 우리 직원이 그 확진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밀접 접촉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오지 않게 하면은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임금 체불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명절이나 연말이나 이럴 때 많이 나오거든요. 임금을 지불하는 입장, 받는 입장에서 잘 모르는 수당들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법정 수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장, 야간에 일하는 거, 휴일에 일하는 게 다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상을 해주라는 건데 그걸 제대로 보상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 휴일인 회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일요일에 제가 나와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4시간 일했으면 4만 원, 8시간 일했으면 8만 원 이런 식으로 정액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임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직원한테는 임금 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엿장수 맘대로 안 됩니다. 이 통상 임금의 50% 가산해서 주어야 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될 텐데 실업급여 관련 에피소드가 있으시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아,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제 책에서는 어떤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업급여라는 것은 비자발적인 퇴사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건데 내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권고 사직으로 사직을 권고했다고 회사와 근로자가 입을 맞춰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 실업급여 받은 것도 다시 배상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벌금도 지급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왕왕 그런 일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명백히 제도의 그 취지에는 반하는 행동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회사 측에서 노무 수령 거부라는 걸 하지 않으면 연차 수당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그 연차 사용 촉진 제도라는 게 있어요. 원래 연차는 1년 동안 사용을 안 하고 잔여 연차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라라는 법이 있는데 그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연차를 쓰세요 했는데도 근로자가 안 써요. 그래서 남은 경우에는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가 연차를 언제 쓰겠다고 사용 계획서를 냈어요. 근데 그 날에 제가 출근을 한 거예요. 연차를 쓰겠다고 한 날에. 그러면 그게
정말 제가 회사를 너무 사랑하고 직원들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나는 휴가날 직원들과 보낼 거야.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니, 굳이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네. 팀장이나 누가 일을 시켰으니까 나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팀이나 해당 팀장님이 당신은 오늘 연차 일이니까 집에 들어가서 연차를 쓰세요라고 노무 수령을 거부하겠습니다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방법은 노무 수령 거부증을 출력을 해서 그분 책상 위에 올려놓든지 아니면 다 컴퓨터로 요새 일을 하시니까 모니터에 팝업 창으로 띄워놓으시면 됩니다. 인트라넷이나 아니면은 그 하드 카피를 통해서 명백하게 일할 필요 없어요를 알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네. 사실 지금 각 회사별로 시즌입니다. 이 연차를 쓰라고 촉진 당하고 있는 시즌이라 이 남은 연차 다 쓸 거야 이런 분들 규칙적으로 안 나오시는 그런 시즌이기도 하거든요. 자, 사내 하도급 직원들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내에 방송국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는 정규직만으로 돌아가는 회사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직이나 파견직,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일손을 돕는 여러 가지 형태의 노동이 제공이 되는데, 정말 급여보다도 아주 사소하고 기분 나쁜 것부터 차별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컨대 한 마트에서 지난 추석에 정규직 직원들은 그 단백질이 들어있는 그런 선물 세트를 주었고 우리한테는 김 세트 줬다, 뭐 이런 고발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요즘 그 비정규직 그 차별 금지를 못하도록 그 차별금지법이 있고요. 그다음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제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차별시정제도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이 누구냐? 일단은 기간제, 그 근로기간에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죠.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그러니까 소정 근로 시간이 이제 정규직 근로자보다 좀 짧은 단시간 근로자, 그다음에 파견 근로자는 다른 회사 소속이지만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그런 파견 근로자가 대상이고요. 그다음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 비해서 차별받는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비교 대상이 돼야 되고요. 차별금지 영역은 이제 임금, 뭐 상여금, 퇴직금, 그다음에 복리후생이 다 포함이 되는데, 임금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다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죠. 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신입사원과 대리가 임금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대리가 그만큼 더 숙련도가 높고 업무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 차이는 인정되지만 복리후생은 그런 차이가 인정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식대를 주는데 뭐 정규직은 점심을 2끼 먹고 비정규직은 한 끼만 먹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식대나 교통비 이런 거는 동일하게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소한 거에 기분이 상한다고 뭐 설날 기념품, 뭐 차례비, 그리고 뭐 체육대회를 하는데 운동복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이런 거에 기분이 상하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요 사례도 한 대형 마트 사례거든요. 마트에 있는 재고로 어차피 풀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한 회사는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목걸이 있잖아요. 신분증 줄, 요 색깔을 굳이 다르게 해서 이게 문제가 되기도 했고, 상암동 일대에도 방송국에서 일하는 분들 이 직원 할인해주는 카페들이 있는데, 인근에 있는 방송국 직원들이면 할인해 드립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목걸이 가져가신 분은 안 해주는 데도 있어요. 이러지 맙시다, 여러분. 자, 오랜 시간 동안 노무 전문가로 현장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전에보단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최근에? IMF 이후에 이제 사내 하도급이 확 늘어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임금 격차가 굉장히 심했죠. 뭐 2배, 많게는 3배까지도. 근데 요새는 이제 하청업체 직원들의 근로조건도 올라가서 그 임금의 격차는 좀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안전 문제는 아직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업에 있을 때 그 좀 심각한 산재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생산 현장에 가보면은 뭐 용접이라든지 그다음 뭐 컨베이어 벨트에서 잔여물을 제거하는 거, 그다음에 밀폐된 공간에서 일을 하는 이런 위험한 작업들은 대부분 하청업체 직원들이에요. 그럼 원청업체 직원들은 뭐 하냐? 같은 일을 하면 그게 또 하도급법에 위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감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 직원들이 하니까 다 그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은 노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회사는
비용이 들어가도 안전 설비를 제대로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회사나 작업 매뉴얼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지켜서 문제죠. 그래서 생산성이 좀 떨어지고 작업 진척도가 좀 느려져도 안전을 위해서 그걸 잘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 노조들도 비정규직을 잘 감싸 안아서 같이 협의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로 매뉴얼은 있지만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가 꽤 많고 쿠팡 같은 회사들도 실제로 노동 현장에 보면 매뉴얼이 있지만 그대로 하나도 안 한다. 이런 거 여러 번 지적을 하곤 했는데 지금 질문을 하나 주시네요. 6758님이 2019년 11월에 입사했다가 2020년 12월에 이제 계약을 종료하셨대요. 그러니까 연 단위로 계속 재계약을 하시는 모양인데 퇴직금도 당연히 급여에서 일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11월에 입사해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종료했다 들어가시면 연 단위 재계약인데 이게 퇴직금 수령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일단은 1년 단위 계약을 하더라도 그 계약이 계속 갱신을 하게 되면 갱신 기대권이란 게 생겨요. 네, 작년에는 갱신이 됐는데 올해는 왜 안 되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사가 명확히 입증을 못하면은 이미 정규직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퇴직금 수령의 대상이 되시겠네요. 그렇죠. 네. 0890님 하청업체도 직급별 선물이 차이가 나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 쓰고 욕먹을 필요 있나요? 기업들이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말 돈 쓰고 욕먹는 일인데 저것도 물어봐 주시네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지금 여기서 연차 소진 얘기하지만 남의 나라 얘기 같다. 우리들은 휴가가 얼마 있다고 했는데 사실 못 쓰고 남은 휴가들이 있다. 요거는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5인 미만은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게 그렇군요. 많습니다. 연차 휴가나 아까 말씀드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도 적용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법에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제도 개선은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좀 가져야 하는 이슈 같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알찬 내용이 정말 많은데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내석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여러 가지 의견 주시는데요. 예전에 유명 제화점에 근무했는데 연식이 나오네요. 제화점, 구두회사 다니셨는데 상여금을 상품권으로 주고 너가 팔아서 현금화하렴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이거 많았습니다. 유통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 명절 때 연말에 이런 이른바 떠 안긴다고 하는데 이런 관행 이제는 사라졌겠죠. 그렇다고 믿고 싶습니다. 저희 내일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20대 대선 특집 금요일에 지금 9주 동안 준비가 돼 있거든요. 한국경제발전학회, 응용경제학회와 함께 한국경제 무엇을 바꿔야 하나 특집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인데요. 경제발전소에 더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내년도 복지 예산 공부 한번 해볼게요.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600조 원을 넘었으니까 대략 3분의 1을 복지에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년에 비하면 이번 증가율이 또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걸 보는 언론들의 시선도 엇갈렸는데요. 이정호 전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과 함께 자세히 공부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로 넘어왔는데 복지 예산 증가폭을 두고 보는 시선이 완전히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이 동일한 사안을 놓고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복지 예산이 200조를 이제 넘어서 가지고 국가 재정에 이제 비폭탄이 쏟아지게 생겼다 이런 정도로 우려하는 시선도 있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최대로 제일 낮은 증가폭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혹평하는 찔끔 예산 증가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체 크기를 볼 거냐 아니면 얼마나 성장했느냐를 볼 거냐 그 관점의 차이인데 보도 태도는 어떻습니까? 양쪽으로 이제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재정이 문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216조 7천억 정도 됐으니까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8.5% 정도 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조금 달리 이제 접근을 했는데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상관없이 집권 초반기에는 많이 복지 예산을 올렸다가 후반기로 가면은 이제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많이 낮추는데 문재인 정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앞서 4번의 예산은 다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 예산이 10% 이상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5%로 역대 가장 적다. 근데 여기에 또 이제 함의가 더 있는 게 우리가 흔히 복지 예산 하면은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사회복지 순수한 예산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건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고용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 근데 코로나 때문에 보건 관련 예산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네. 그걸 빼고 나면은 순수한 사회복지 예산은 5.6%밖에 안 되거든요. 600조라는 전체 예산 늘어난 게 8.3% 정도 되니까 거기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요. 그 속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 이것도 좀 찬찬히 봐야 될 것 같은데 복지 예산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매년 논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상 최대다라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최적화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우리나라가 한 20년 전은 정말 OECD 가입 국가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없었는데 최근에 많이 따라잡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전체적으로 보면 OECD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건 또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논쟁이 이제 막 확대돼 가지고 2달쯤 예산안이 나오고 나서 국민 부담률이라고 하죠. 세금 내는 거하고 4대 보험 내는 거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게 작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8%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게 OECD 평균에는 아직도 못 미칩니다. 33.5%거든요. 작년 OECD 평균이. 그래서 뒤에서 38개국 OECD 국가 중에서 뒤에서 더 빠릅니다. 뒤에서 9번째 순위니까 여전히 평균 미한데 문제는 이게 1990년 정도 한 30년 전에 어쨌느냐 하면은 18몇 %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거죠. 10% 올랐습니다. 30년 동안. 네. 근데 그 같은 기간 중에 OECD에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올랐는가 하면 2.7%밖에 안 올랐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고 있으니까 체감률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참 애매하네요. 체감률은 높다. 이게 원래 지하 3층에서 올라오면 1층까지만 와도 나는 3층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서 있는 현실은 아직까지 지상 1층. 이렇게 비교를 하면 소위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걸맞는가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정부가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민들의 부담률은 좀 높이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방향성을 잡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지금이라도 다 잡아가지고 조금씩 안 올리면은 저희가 전 세계에서 고령화로 가는 증가폭이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멀리 가지도 않고 한 7, 8년 후 2030년 정도만 돼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건데 이래 되면은 보수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보면은 국민 부담을 미래 세대에 자꾸 떠넘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지금 안 떠넘기면은 한 10년 후쯤 되면은 너무나도 급격하게 떠넘겨야 됩니다. 국가가 붕괴할 정도로 위험해지니까 고령화 속도는 너무나 다들 알고 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안 잡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도 지금 무리를 좀 했으라도 어찌됐든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어떤 정부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숙제를 언제까지 미룰 수 없으니 하는 것인데 이 연금 개혁이나 이 각종 부담금을 높이는 게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돌파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게 그 해외에서도 보면 연금 개혁이라는 게 정권의 명운을 가르는 그렇죠. 이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 후보들의 면면을 좀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유승민 의원 정도가 이제 욕을 듣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저와 비슷하게 했던 건 사실이죠. 옥타곤에서 내려가셔가지고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좀 가다듬고 있는지 저희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릴 기회를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의견들 참 많이 주시네요.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골병입니다. 일 너무 많이 시키지 맙시다. 이런 의견도 있으셨어요. 아까 노동 얘기에 이어서 주신 의견으로 보고 있는데 노동 현장이 아직도 옛날 모습에서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8643님, 저는 만년대리 7년 차입니다. 연말마다 링에 올려진 승진 대상자 이름에 올라가는데 계속 고배를 마셨던 모양이에요. 이번엔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화이팅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면 꼭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안 좋은 결과라도 알려주세요. 저희가 응원해 드릴게요. 요즘에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직급을 많이 없애고 수평적인 조직을 만든다 해서 내가 과장 한번 달아보려고 했는데 과장 될 때쯤 과장이 없어졌더라. 이런 얘기도 하세요.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555님 1인 가구입니다. 곧 2인 가구 꿈꾸는데 지방에 오시면 집 구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만 얘기 안 하고 희망 줄 수 있잖아요 하셨는데 일견 타당하죠. 근데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게 또 현실이라 고민되는 부분이 있네요. 노경 5718님 드리고요. 달력 6904님 2877님 9699 2555 8141 9823 2109 2180 5266님 노채원님까지 드릴게요. 저희 내일 오겠습니다. 발전.